안녕하세요, 쭈구미입니다. 제가 주말에 취업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취업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실 때 회사에 어떤 것을 먼저 보시나요? 모두가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아주 소수로 제한이 돼 있고, 또 이곳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중견기업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 무엇을 보고 그 회사를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도 직장 생활 동안 몇 번의 직장을 옮겨봤는데요. 제가 취업 시 검토하는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취업을 처음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회사를 보실 때 그 회사를 속속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각종 취업 사이트에서 회사에 대한 후기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은 회사를 이미 떠나신 분들이 많이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편향적인 그런 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들을 믿으시는 거는 사실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하는 방법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웬만한 기업의 회사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의무적으로 다트에 재무제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가 들어가는 사이트는 다트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는 표는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장 먼저 보는 편입니다. 이것을 저는 적어도 3년치는 꼭 보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한 해 동안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고 이익이 혹은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거기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출액은 회사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회사가 얼마를 팔았는지 보는 것은 그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개년치를 꼭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년 전에 비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과거 3개년 동안 적자가 심하게 났다면 왜 적자가 심하게 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익이 실제로 매출액에 비해 얼마가 나는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영업이익도 3개년 동안 꾸준히 봐서 그 회사가 이번 연도에만 일시적으로 적자가 났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쭉 적자가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상태표를 보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자산 총계 대비 부채 총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산 총계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고요. 부채 총계는 회사가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진 돈보다 회사가 빌린 돈이 더 많다면 영업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많다면 그것은 그 회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 많으면 그 회사를 좀 더 자세히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는 편인데요. 이익잉여금은 그 회사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적립을 해놓은 것을 표로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 반대로 손실은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결손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부분은 꼭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재무제표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은 꼭 보고 회사를 판단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사이트에
대해서 연봉 수준을 간단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 연봉은 업계를 중심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동종업계 연봉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력직 같은 경우에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기존보다 좀 돈을 더 받아야겠다, 연봉을 더 높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동종업계의 연봉을 고려를 하지 않고 연봉을 높여 부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보통 그 회사에는 직급별로 암묵적인 연봉 테이블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보다 대리가 높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연봉을 높게 불러서 체결이 됐다 했을 때 나중에 직급이 점점 올라갈수록 연봉 인상률이 점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봉은 동종업계의 평균을 꼭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고려를 하는 것은 제 상황에 맞춘 외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면 시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중견 중소기업은 최고보다는 차선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해보고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기업 참 괜찮은 기업인데 실제로 채용도 잘 안 되고 지원자들이 부족하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하시는 대기업에 취업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